실외와 전반적인 이야기들 했고, 이제 실내 공간과 트렁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역시 블랙 포타이 엠블럼이 적용이 됐고요. 스티어링 휠 버튼부와 센터 디스플레이 주변 센터 패시아를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핵심 키워드는 바로 네이비입니다. 센터 패시아 트림을 네이비로, 도어 트림의 가죽 감싸기도 네이비로 했고, 시트의 색상도 네이비 색상으로 해서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었는데 볼수록 매력있고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은색의 라인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바로 아래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보통 소형차급 차량의 내장재는 플라스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야, 근데 이게 내가 알던 쉐보레가 맞는지 이 대시보드에 말랑말랑한 우레탄 느낌의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도어 윗부분의 트림도 같은 소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팔 닿는 부분의 이 가죽 감싸기와 더불어서 소재적으로 상당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다만 뒷좌석은 이 가죽 감싸기까지는 동일하지만 윗부분은 플라스틱이고요. 밤에 본 실내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버튼류의 조명이 흰색으로 들어오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센터 패시아 쪽이랑 도어 쪽이요. 근데 이거 지금 되게 어두운 곳에서 야간 모드로 찍어서 그런 거지, 솔직히 이 가로등 불빛이 있는 도심에서 실제로 보면은 거의 티가 안 납니다. 밝기가 너무 약해요. 그냥 이 은색이랄까? 내장재 장식 같고요. 밝기를 이 밝기 조절 레버를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아니 이 밝기 조절이 계기판이랑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 이 세 개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밝게 하면 계기판이랑 디스플레이가 너무 눈이 부시고, 너무 눈이 부셔서 이거를 적당하게 줄이게 되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약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은은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즐겨야 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색상 변경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공간의 느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차체 사이즈에 맞는 소형 SUV 수준의 실내 공간입니다. 좀 좁은 느낌이 나는 것이 당연한데요. 소형급인 걸 감안해도 이게 좀 더 공간 폭이 좁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시트 사이 간격이 가까워서 팔꿈치 싸움이 좀 나는 편이고요. 하지만 애초에 소형급인 걸 감안하고 타는 차량이라서 그렇게 좁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고, 레그룸도 나쁘지 않게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소형급이라고 하면 이 앞뒤 무릎 공간은 좀 포기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뒷좌석의 공간은 소형 SUV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넓게 빠졌습니다. 지금 1열을 제가 평소에 타는 대로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앞뒤 무릎 공간이 이 정도, 주먹으로 치면은 3개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열에 있는 사람들도 뒤로 마음껏 밀어놓고 탈 수 있고, 2열에 있는 분들도 마음껏 탈 수 있으니까 이 2열 공간은 상당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심코 뒤를 봤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다리를 꼬고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천장 높이랑 등받이 각도 그리고 시트의 크기는 조금 아쉬운 편이에요. 2열 바닥이 평평해서 더 넓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는 승하차가 편하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차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2열 바닥은 짐을 두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도 이점이 있고요. 야, 그렇다면은 3명이 이렇게 앉았을 때 가운데 사람 앉는 것도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 머리 윗공간입니다. 여기만 낮은 게 아니라서 천장의 높이를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전고 자체가 엄청 낮진 않지만 시트 포지션이 높은 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 천장의 구조 때문인지 SUV라는 컨셉과 기대에 어울리지 않게 천장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1열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시트를 가장 낮게 맞춰놓은 상태인데 위쪽으로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니까 엄청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도 위쪽이지만 이 옆쪽도 약간 가깝게 느껴지고요. 진짜 문제는 2열에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랑 별개로 2열의 헤드룸을 이렇게 파놨지만 등과 허리를 이렇게 펴고 앉았을 때 정수리 쪽 뒷부분이 닿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도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갈 정도로 낮은 높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짝 당겨 앉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앉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머리 공간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거든요. 결국 사람마다 또 앉는 자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라서 직접 앉아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 되는데 이게 좀 보기 쉬운 차량은 아니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 유무까지 생각을 해서 재놓은 길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차량과 비교하실 수 있다면 비교하셔서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비 색상의 시트는 이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공이 뚫려 있고요.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차량 중에 트레일블레이저 시트랑 같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블 시트에 앉아 보시거나 트블 오너분들의 얘기로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이 볼트의 시트로서 5개월 써보기로는
이 가죽의 질감이나 쿠션의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착자감이 나쁘진 않은데 시트가 좀 얇고 그렇다 보니까 쿠션 층도 얇아서 쿠션감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좀 미끄럽고 크기가 작아서 몸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길이가 짧은 것이 가장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허벅지 앞쪽이 떠요. 받쳐주는 느낌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드리기를 소형차급이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직까지는 시트 교체라든지 별다른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높은 편입니다. 바닥에 배터리 때문이기도 하겠고 근데 이게 운전석은 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좋기도 하고 근데 보조석 쪽은 동승자들의 말로 그리고 제가 직접 느껴보기로도 높은 느낌이 확실히 불편하긴 해서 낮출 방법이 없을까 좀 찾는 중입니다. 다만 이 2열은 뒷좌석에 타신 분들 말씀으로 오히려 높은 느낌인 것이 더 좋게 느껴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앞좌석에 가리거나 뭔가 푹 꺼진 느낌이 아니라 시야가 잘 나와서 더 좋은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착좌감도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은 듯이 편안한 높이와 또 허벅지가 뜨지 않고 잘 받쳐주는 적당한 높이고요. 길이가 역시 좀 부족하지만 소형차 치고 괜찮다 느껴지고요. 이 2열의 등받이 각도가 역시나 좀 세워져 있는 느낌이고 리클라이닝도 지원하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는 게 시트의 쿠션감이 충분히 있고 또 시트 방석의 각도가 좀 눕혀져 있어서 그런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 느낌은 덜 듭니다. 헤드레스트는 앞뒤나 각도 조절은 되지 않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높이 조절만 가능한데 헤드레스트가 불편한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이게 여태 탄 차들 중에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개인차가 있지만요. 운전석은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럼버 서포트도 있고 허벅지 앞쪽에 높이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메모리 시트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조석은 전동 기능이 없고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반가운 소식은 높이 조절은 가능합니다. 비록 이 펌프질이지만요. 이 뒤에 있는 게 각도 조절 레버이고요. 앞뒤 조절은 요 앞쪽에 레버를 당겨서 밀고 당겨줘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발목에 닿아서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요. 장점이 있다면 시트를 당겨놨는데 누가 갑자기 탄다거나 그런 경우에서 운전석에서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온열 통풍 시트 기능은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는 이 물리 버튼, 물리 공조 버튼으로 조절하게 되는데 위아래로 조절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온열은 위로 올린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서 단계 조절을 하게 되고 통풍 시트는 아래로 내려서 켠 다음에 위로 올리면서 단계 조절을 해야 됩니다. 통풍 시트는 바람이 나오는 타입이 아니라 흡입식이라서 바람이 좀 약하다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바람이 술술 나와가지고 말려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더울 때는 좀 시원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통풍 시트로서 역할 자체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바람이 안 통하는 느낌이 들면 등을 살짝 뗐다가 앉으시면 공기가 통해서 시원합니다. 소음 대비해서 성능이 좀 약하다 느껴지기도 하지만 크게 사용상 문제가 있는 수준이라 생각하진 않고요. 3단이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적당히 맞추면 괜찮고 전기차라서 좀 더 예민하게 이 소음들이 느껴진다고 해도 주행을 하면 주행 소음에 충분히 묻힙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자동으로 켜지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풀 수도 있고요. 근데 통풍 시트는 괜찮은데 이 온열 시트가 약한 것은 아쉽습니다. 1단 정도 틀어야겠다 하고 틀었는데 이게 튼 거 맞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단으로 하고 싶어도 일단 3단으로 켠 다음에 그 다음에 낮추는 방식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히터를 조금 아껴 쓰게 되기 때문에 온열 시트가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은 겨울을 나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도 온열 시트가 적용되고요. 단계 조절 없이 이렇게 온오프만 됩니다. 2열의 헤드레스트는 이런 타입, 버튼을 누르면 뒤로 접히고 세울 때는 이렇게 그냥 세우고 높이 조절은 밑에 레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센터 암레스트는 이런 식으로 큼직하게 홀더는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스키스루는 없고 긴 물건을 실으려면 폴딩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이것저것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컷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영상으로는 좀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작은 느낌이 드는 그런 평범한 사이즈입니다. 까만 블랙 보타이 그리고 까만 하이그로시 아래에는 크롬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의 질감은 평범한데요. 쿠션감은 거의 없는 그런 얇은 느낌의 타입이고요. 근데 시작부터 아쉬운 소리를 좀 하자면 이 스티치의 마감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아가지고 이렇지만 처음에는 이 매듭 부분이 뾰족해서 고통스러웠어요.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또 차간 거리, 그러니까 주행 관련 버튼들이 위치하고요. 비어있는 버튼은 가슴 아픈 버튼이죠.
아마 슈퍼크루즈 버튼이었을 건데 국내에 적용되지 못하면서 이렇게 멍텅구리로 남게 됐고요. 여기에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이라도 들어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우측에는 핸즈프리와 또 계기판을 컨트롤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러면 트랙 넘기는 버튼이랑 볼륨 조절 버튼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핸들 뒤에 있습니다. 왼쪽 뒤에 이렇게 트랙을 넘기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은 볼륨 조절 버튼입니다. 볼륨은 여기만 아니라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고요. 딱 손이 닿는 편안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편리한 버튼인데 하지만 소리를 들어보시면 눌림성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새 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리 써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 레버가 뭔가 계속 눈이 가셨을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리젠 버튼입니다. 구형은 아래쪽에 버튼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눌림성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것도 레버가 아니라 버튼이지만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눌림성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레버는 당겼을 때, 그러니까 눌렀을 때 강하게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오토홀드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한 상태에서 이 리젠 버튼을 잠깐 당기고 있다가 놓으면 오토홀드와 같이 그대로 정지해 있게 됩니다. 물론 직접 사용해보고 실험해보시면서 사용상 주의는 필요합니다. 완전 물리 브레이크가 체결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현기차 같은 경우에 이 위치에 있는 패드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볼트는 단계 조절이 불가능하고 고정입니다. 하지만 회생제동의 감도와 강도가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주행편으로 넘길게요. 오토 와이퍼가 적용되어 있고요. 오토 하이빔도 기본 사양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조절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것은 일반적인 쉐보레 차량의 방식으로 이렇게 왼쪽 편에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돌려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오토가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건드릴 일이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순정과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리부 스위치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오프 버튼이 생기게 됐습니다. 전기차는 시동을 켜놓고 공조기등을 사용하면서 차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라이트가 안 꺼져가지고 민망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교체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안개등과 조사각 조절 버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내 인터페이스 밝기 조절 버튼입니다. 핸들 열선은 여기에 없고 이 공조기 조절 버튼에 위치를 합니다. 제가 4월에 출고를 받아가지고 초반에 좀 써봤는데 역시나 핸들 열선도 좀 따끈한 느낌은 아니어서 다른 차는 따끈한 맛에 안 추워도 일부러 켜고 다니곤 했는데 좀 미지근한 느낌이더라고요. 스티어링 각도 조절은 당연히 아래쪽에 레버를 내려가지고 위아래 앞뒤로 조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할 말인가 싶긴 한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스티어링 휠에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좌측 쏠림 이슈입니다. 이거는 저는 증상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한데 핸들이 계속 좌측으로, 그러니까 차도 좌측으로 좀 쏠린다 하더라고요. 중앙 정렬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저도 갖고 있는 증상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결국 교체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볼트 출고 받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계기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의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깨끗하고 또렷해요. 그리고 UI가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어서 HUD가 없는 것이 흠일 수 있지만 주행을 하면서 크게 불편하거나 욕심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참고로 이 앞에 있는 것은 전방 경고등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은 충전 표시등이고 자세한 것은 잘 보이는 어두울 때 살펴보시죠. 가장 중요한 속도 표시가 저렇게 큼직하게 표시가 돼서 직관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주변으로도 주행에 관련된 아이콘들은 큼직하게 표시가 됩니다. 왼쪽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리고 예민한 주행 가는 거리가 표시가 되는데요. 지금 314km를 갈 수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위아래로 있는 막대에 초록색 또는 노란색으로 전비 경량이 표시되거든요. 위쪽으로 초록색 막대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저 맥스 370km에 가깝게 주행할 수 있게 되고 아래쪽으로 노란색 막대가 점점 길어질수록 저 미니멈 257km에 가깝게 주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좀 보고 전력 소모를 조절하거나 운전 스타일을 좀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렇게 주행 가는 거리를 알 수 있을 뿐이고 배터리의 잔량 퍼센테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계기판은 물론이고 디스플레이에서도요. 그거를 알려면은 커넥티드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순정으로는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주행 가는 거리라는 것은 환경이나 주행 패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기가 어렵고 배터리 퍼센테이지를 보고 소모량을 기록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참 이게 미스테리하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내가 전력을 지금 소모하고 있는지 또는 리젠, 회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창입니다. 지금 시동이 걸려 있어가지고 0.5가 계속 소모가 되고 있어요. 소모될 때는 노란색, 그리고 회수될 때는 초록색으로 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력 소모와 회수에 되게 예민하고 그거를 조절하기를 즐겨하는 전기차 오너들에게는 굉장히 직관성이 좋은 U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게 충전을 할 때 충전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 또한 저 창을 통해서 봐야 하거든요. 근데 시동을 켜놔야 저게 보이고 시동을 끄고 충전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남은 시간만 표시가 되지 저 전력창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충전 속도를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충전기에 표시되는 속도를 보고 속도가 얼마 나오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도 왜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정리를 하면 운전자가 필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쉽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잘 해놨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 알아야 되는 것들은 좀 제한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메뉴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메뉴, 인포메이션 메뉴인데요. 이렇게 주행거리랑 평균 전비가 표시가 되고, 다음으로 평균 속도, 다음으로 타이어 공기압, 킬로파스칼로 표시가 되고요. 다음으로 타이머, 이거는 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다음으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여기에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관여를 해가지고 차선을 똑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색깔로 표시를 해주고 앞 차량과의 거리도 저기 초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비누화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메뉴, 이렇게 멀티미디어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카플레이로 핸드폰과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핸드폰에서 재생하는 미디어의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노래 듣다가 넘길 때 이 디스플레이를 보지 않고 계기판만 보고도 노래를 찾아서 들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 메뉴로 진입을 하면 미디어를 전환할 수 있고요. 다음은 내비게이션 탭. 지금 사우스 방향하고 이제 도로명 주소가 뜨고 있는데 순정 내비게이션과 연관이 됩니다. 여기서 순정 내비에서 만약에 목적지를 찍게 되면은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UI의 목소리와 함께 순정 내비에 찍혀있는 경로를 계기판에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정 내비게이션의 그 지도로서의 역할을 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좀 쓸만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최근 목적지나 즐겨찾기를 빨리 진입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선 카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T맵이 순정 내비 같은 느낌이어서 굳이 다음은 이제 통화, 핸드프리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좀 민망한 기능이 있는데 레이아웃을 변경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 고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모던으로 바꿔볼게요. 모던 이렇게 바뀝니다. 뭐 나름 좀 깔끔하게 바뀌긴 했는데 민망한 그런. 네. 또 귀여운 것은 스포츠 모드를 눌렀을 때 자, 스포츠 모드 켜짐, 스포츠 모드 꺼짐 이렇게만 나오고 이펙트나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설정 부분인데 뭐 특별히 다른 것은 속도 경고하고, 그다음에 이런 튜토리얼이라든지 오픈소스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센터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10.2인치로 큼직하고요. 비율도 괜찮게 잘 나와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입니다. 역시나 시인성 정말 깨끗하게 이쁘게 잘 나오고 터치감도 좋고 이 메뉴 아이콘은 눌러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로서 잘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가볍게 이 주변을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하기도 했고 또 디스플레이 자체에도 손자국이랑 먼지가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경 닦기를 여기다가 비치를 해놓고 생각할 때마다 좀 닦아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엔 진심인데 지금도 아이고 이 발열이 상당해요. 만지면 뜨거움이 느껴질 정도로. 뭐 잠깐 누르니까 사용상으로는 큰 문제다라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내구성 걱정이 들죠. LG 계기판,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믿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하는 다이얼 버튼, 이거 눌러서 뮤트 시킬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홈 버튼과 별개로 물리 홈 버튼이 있고 여기까지는 쓰는 버튼들. 근데 이거는 굳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얼 버튼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선택까지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여기 배치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아니 요거나 여기 좀 옮겨 놓지. 아시다시피 비상등 버튼이 여기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사실 운전하면서 눌러보면은 딱 팔이 닿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거는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트레일블레이저도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신 트블 오너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5개월 사용하면서 느끼기로는 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의도적인 의사표시에서는 큰 불편이 없는데 고속도로 급정거 상황에서 갑자기 누르려고 하면은 이 앞에 집중을 하느라 탁 바로 못 누르는 경우가 생겨요. 순간 더듬거리게 돼요. 트레일블레이저를 두고 그 특별한 논란이 계속되지 않는 걸로 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거다 싶긴 하지만요.
공조 관련된 버튼은 아래에 물리 버튼으로 빼놔서 조작이 직관적이고 또 운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온도 조절과 풍량 조절은 물리 버튼으로 되지만 풍향은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클리밋 버튼을 눌러서 온도 조절 시스템을 불러와서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많이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시인성이 좋고 왜곡도 타사와 비교를 했을 때 아주 적은 편이어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기 좋은 기능입니다. 기본 사양이고요. 전방 카메라는 밑에 좀 가리는 부분이 있지만 사용상 큰 문제는 없고 후방도 화질이 아주 좋고 화각이 아주 넓고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괜찮은 수준. 서라운드 뷰를 끄면은 이렇게 후방만 나오고 그리고 앞뒤 볼 수 있고 휀다 쪽도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유도선 당연히 있고요. 디스플레이의 자세한 얘기는 역시나 어두울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메뉴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오른쪽 편에는 잘 안 쓰는 것들 몰아놨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 운전을 하다가도 언제든지 누를 수 있게끔 배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디오는 왜 여기 놔뒀냐면 이 미디어 저장 같은 경우는 계기판을 보고 하게 되는데 음악 듣다가 좀 이퀄라이저 조절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빨리 조절하려고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참고로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저음이 되게 강조된 오디오잖아요. 근데 저음이 좀 많이 센 것 같더라고요. 이 볼트 EUV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가지고 저음을 좀 깎았고 고음을 좀 높였습니다. 밸런스는 이렇게 약간 뒤로 놓는 게 더 좋다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온도 조절 시스템. 바람의 방향을 조절을 하려면은 이렇게 여기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놨고요. 세 번째로 애플 카플레이. 볼트 EUV에는 무선 카플레이가 들어있습니다. 차에 타면은 자동으로 연결해서 뜨기 때문에 따로 눌러줄 필요는 없는데 뭐 다른 메뉴를 쓰다가 다시 카플레이로 복귀를 해야 될 때 빠르게 복귀하려고 여기다가 버튼을 넣어놨습니다. 무선 카플레이는 제가 트레일블레이저 때부터 사용을 해봤는데 그때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연결이 빨라졌고 또 안정적이어졌습니다. 오류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진짜 만족도가 좋은 옵션이긴 한데 좀 개인적인 이유들로 일부러 끄고 다닐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무선 연결이다 보니까 음악을 넘겼을 때 유선은 바로바로 넘어가는데 유선은 약간 딜레이가 있고요. 또 영상 싱크가 안 맞아요.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볼 일은 없지만 잠깐 차 대놓고 영상을 보면서 카오디오는 차로 들을 때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또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핸드폰 배터리 때문입니다. 유선 카플레이 쓸 때는 유선으로 꽂혀 있으니까 항상 배터리가 풍부했는데 물론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볼트 EUV의 문제가 아니라 무선 충전 패드라는 것 자체가 충전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유선으로 연결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이패드랑 아이폰을 쓰는데 이 무선 카플레이가 와이파이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에어드롭에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뭐 작업할 일이 많은데 좀 지장을 줘가지고 그럴 때는 무선 카플레이를 끄게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끄고 다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무선 카플레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또 현재보다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얘기인데 이 카플레이라는 게 내비게이션의 역할로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뿐이지 그 외의 역할은 사실상 없잖아요. 멀티미디어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링킷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절대 운전 중에는 영상을 봐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음악 목록을 옆에 띄워놓을 수 있어가지고 그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카플레이는 그것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단조롭게 느껴져요. 특히나 전기차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놓고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좀 좋은데 뭔가 이 순정의 기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되게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일단 저속에서만 작동을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되게 좁은 골목을 만나게 됐을 때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서라운드 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딱 배치를 해놓고 물리 홈 버튼 누른 다음에 카메라 누르는 식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내비게이션을 털어봐야죠. 순정 내비게이션인데요. 옵션 선택사항으로 40만원에 선택을 해서 넣은 옵션이고요. 이거는 이제 텔레나브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쉐보레 차량에 들어가던 내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입니다만 존재의 가치가 미안합니다. 뭐 UI가 조금 구린 거를 떠나가지고 이 지도 본연의 역할을 좀 잘 못하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낭패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진짜 필요하신 분만 넣으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넣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역시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전기차로서 OTA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UI나 시스템들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핫스팟을 통해서 교통정보 뭐 이런 건 된다고 하긴 하던데 뭐 업그레이드는 또 메모리 카드로. 그리고 원격 제어 기능이 없어요. 원격 시동 및 원격 제어가 안 되고 이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따로 시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플러스 월 이용료 1,100원이 들어간다고도 하고요. 다만 스마트키가 닿는 범위 내에서는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잠금 버튼 이렇게 한번 누르고 아래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시동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에 타면은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도 공조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공조기 버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일반 버튼인데요. 누름성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래 버튼은 피아노, 비행기 버튼처럼 위아래로 누르는 방식입니다. 멍텅구리 하나 있고요. 에어컨의 성능은 바람도 충분히 시원하고 송풍구도 커서 바람의 세기가 상당합니다. 히터는 제가 출고 직후 4월달에 조금 써보긴 했는데 되게 추울 때는 아니어서 확실히 체감은 못했는데 성능도 성능이지만 아시다시피 히트펌프가 없기 때문에 히터를 켰을 때 주행 가는 거리 손실이 상당히 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히터가 슬슬 나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계속 겪어보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의 에어벤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세기도 하고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1열 공조로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2열 바닥 밑에 송풍구는 있기 때문에 공조를 충분히 틀어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닥 쪽에 바람을 세게 틀어가지고 뒤로 보낸다는 생각보다는 얼굴 쪽으로만 해서 세게 튼 다음에 많은 바람이 넘어가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트는 순정으로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쉐보레 차량이 기능은 있지만 락을 걸어놔서 못 쓰던 거를 락을 풀어서 순정 기능을 사용하곤 했었는데 볼트는 순정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 순정 애프터 블로우는 효과가 좀 미미하다라고 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싸제로 따로 설치하시기도 하던데 제가 5개월 또 여름까지 나면서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덕분인지 에어컨 냄새도 안 나고요. 다만 시동이 꺼진 후에 작동을 하니까 배터리에는 유의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제 개인적으로 크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괜히 논란을 만드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요 모양이 끝부분을 굳이 많이 튀어나오게 해놨는데 그래서 무릎에 걸리거든요. 이게 없었으면은 레그룸도 좀 더 넓고 공간도 넓었을 건데 운전석에 비해서 보조석은 더 그렇고요. 이게 뭐 엄청 방해는 아니지만 동승자도 확실히 공감을 하고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근데 공간적인 아쉬움은 그렇다 치는데 이게 안전상 굉장히 치명적이어 보입니다. 제가 뭐 알고 확신을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들어만 주십시오. 평소에 운전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높이가 걸리는 높이는 아닙니다. 근데 크루즈를 켜놓고 다닐 때 다리를 이렇게 당겨놓고 앉기도 하잖아요. 이랬을 때 바로 앞에 무릎이 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충돌이 일어났을 때 무릎 부상을 크게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냥 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무릎에 뾰족하게 닿거든요. 물론 안전벨트를 하고 있을 것이고 무릎 에어백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일을 제가 괜히 걱정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운전할 때 여기 좀 닿아 있으면 좀 뜨끔뜨끔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연식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 같은 거 하게 되면 공간 때문에라도 또 안전 때문에라도 깎아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아래로는 무선 충전 패드가 존재합니다. 노트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큼직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C타입, A타입 포트가 있고 여기에 꽂으면 충전만 아니라 유선 카플레이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C거잭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딱 여기 하나. 저는 지금 하이패스 기기가 꽂혀 있는데요. 왜냐면은 밸류 플러스 패키지 옵션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이 디스플레이 룸미러 이게 적용이 되면은 하이패스 룸미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보통은 이 퓨즈박스로 배선 작업을 해가지고 숨기시는데 저는 배선 작업하는 게 싫어서 그냥 C거잭 그대로 꽂았습니다. 근데 다른 C거잭 제품을 쓰려다 보니까 이걸 뺐다 꽂았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조만간 퓨즈박스 작업을 해야지 싶습니다. 충전 포트는 앞에 2개 외에는 구형은 콘솔박스 안에 하나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신형은 없고요. 이렇게 밑에 C타입, A타입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2L은 없고요. 일반적인 150W급 인버터도 따로 없습니다. 충전 패드 뒤쪽으로 스포츠 모드 VDC 차선 이탈 방지 버튼이 위치를 하는데 이 무선 충전 패드 부분을 수납 공간으로 쓰다 보면은 물건 같은 거에도 잘 눌리고 해서 버튼의 위치는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기어박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구형 같은 경우에 여기가 뻥 뚫려 있어서 뭔가 레그룸을 대형차 묻지 않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 또 아래 수납 공간이 훤히 보이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신형이 되면서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또 오래 써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서 크게 불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어는 버튼식입니다. 다행히 파킹, 중립, 원페달 버튼은 누르는 방식이지만 드라이브, 리버스, 이 주행에 관련된 차가 움직이는 거는 당기는 방식이라서
뭔가 잘못 눌러져서 생기는 위험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둘 다 당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당겨야 되는 그런 불편이 좀 있어요. 그런 두 경우에 구별이라도 확실하게 가면 모르겠는데 드라이브를 당겼을 때나 후진을 당겼을 때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진 넣으면은 띵띵띵 후진음, 후진배 그런 거 나지 않고 이 카메라로 구분을 하기에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고요. 뒤에 사물이 없으면 후진 경고음도 안 울리니까요. 그래서 계기판을 보고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제가 차를 처음에 출고받고 완전히 적응이 안 됐을 때 썬팅하러 갔다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뒤로 놓고 가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튼에다가 뭐 사포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느낌을 다르게 만들거나 아니면 결국 후진벨 작업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뭐 억가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의 실수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이 버튼은 바로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 버튼인데요. 눌렀을 때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되고 원페달 주행 켜짐, 그리고 아래에도 표시가 들어오고요. 이게 정말 좋은 것은 시동을 껐다가 켜도 이 모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페달로만 다닐 거야 라고 한다면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후진도 원페달로 가능합니다. 다만 후진은 조금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 버튼이 버튼 방식이고 약간 뒤에 있어가지고 뭔가 누르는 재미나 조작의 편의성, 직관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형은 기어부츠를 탁 내려가지고 L모드라는 걸로 진입을 하는 방식이어서 변속하는 재미도 있고 드라이브로 주행을 하다가 원페달로 전환하고 이렇게 전환하는 맛이 있었는데 수납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어박스 아래에 수납 공간이 크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1.5리터 생수병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큰 공간이고요. 바닥은 고무 처리를 해둬서 크게 잡소리가 나지 않고 센스 있게 램프도 마련해뒀고요. 다만 운전자가 운전 중에 뭔가 꺼내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좀 위험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컵홀더는 가운데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도어의 컵홀더는 딱 봐도 좀 작아 보이죠? 가로 세로 깊이가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굵은 텀블러도 들어갑니다. 뒷좌석의 컵홀더도 되게 귀여워요. 다음으로는 콘솔 박스. 이게 시트 사이 폭이 좁은 만큼 콘솔 박스의 폭도 좀 좁은 느낌이 나는데요. 팔꿈치를 한 명만 올리는 게 좋고요. 높이는 시트를 제일 낮게 했을 때 약간 높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보통 그렇죠. 쿠션감은 아주 두툼하고 부드럽진 않고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구형은 이걸 앞으로 툭 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능은 삭제되었습니다. 공간은 폭이 좀 좁지만 깊이가 상당해서 꽤 괜찮습니다. 폭이랑 길이랑 깊이가 이 정도로 나오고요. 500ml짜리 페트병 충분히 들어가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수납 공간, 글로우 박스도 되게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여기다가 마구 때려 넣는 타입에게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시트백 포켓은 운전석 쪽에는 없고 보조석 쪽에만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룸미러. 이게 밸류 플러스 옵션을 선택했을 때 파노라마 선루프와 보스 오디오와 함께 얻게 되는 기능입니다. 아래 레버를 밀면 일반 거울 방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아래 버튼 눌러서 밝기를 조절하고 줌도 바꿀 수 있고 위아래 높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장점이자 이 후디룸의 존재 이유로 뒷좌석에 사람이 앉거나 또 트렁크에 짐을 많이 또 높게 실어도 후방 시야 가리는 거 없이 언제나 안정적으로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늘 일정하게 나오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각도 조절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상당히 넓게 보이기 때문에 후방과 또 후측방 시야까지 넓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순정 상태로는 이 사이드미러의 사각이 커서 시야가 좀 제한적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 넓은 시야를 이용해서 많이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이게 약간 흑백으로 보이지만 거울로 보는 것보다 나을 때가 많고요. 단점으로는 일단 실제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질감이 있고 또 눈의 피로도도 있었어요. 이게 근데 짧게는 하루, 길어도 3일, 뭐 일주일이면 적응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이게 카메라 방식이다 보니까 렌즈가 지저분해지면은 화면이 좀 흐릿하게 보여요. 워셔액의 노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워셔액을 쏘면 깨끗하게 날려주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렌즈는 세척이 돼도 워셔액 때문에 오염이 되어버리잖아요, 다른 데가. 그래서 저는 3일에 한 번 정도 물티슈 한 장 들고 나가서 후디룸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후방, 전방, 측면 싹 한 바퀴 돌면서 닦아줍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비가 올 때입니다. 여기 렌즈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후방 시야가 안 나와요. 역시나 워셔액으로 물방울을 날려보낼 수가 있긴 하지만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울로 바꿔서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따로 달아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도 역시 디스플레이라 그런지 발열이 꽤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장단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시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선택한다고 할 정도로 실사용에 만족도는 상당히 좋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랑 또 보스 오디오랑 묶여 있다 보니까 큰 고민 없이 무조건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노라마 썬루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놀렸던 이게 2열까지 쑥 들어오지 않고 이게 머리 앞쪽에서 끝납니다. 중간쯤에서요. 그래서 범위가 크고 개방감이 뛰어난 썬루프는 아닙니다. 지금 최대한 실제로 보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쪽 부분만 보이고 뒤쪽 부분은 2열에서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개방감이 완전 좋진 않죠. 그리고 위쪽 부분은 시야가 가리고요. 1열에서도 머리 위쪽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열에서 뭔가 이거를 느끼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저는 이 썬루프가 있는 차를 처음으로 소유해본 건 처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만족도는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쭉 풀로 열리는 방식은 아니고 앞쪽만 열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틴팅은 기본 틴팅이 좀 돼 있으니까 충분하고요. 너무 뜨겁거나 눈부시면 커버를 닫으면 되니까 문제없고요. 기타 살펴보고 트렁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등은 이 가운데에서 켜고 끄고, 뒷좌석은 파노라마 썬루프 때문에 없으면 원래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손잡이 쪽에 위치를 합니다. 썬바이저에는 카드 꽂는 게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충전 카드가 많이 필요하고 한데, 하지만 많이 꽂으시면 안 돼요. 제가 3개를 막 꽂아놨더니 이게 헐렁해졌습니다. 그리고 썬바이저 조명은 스르륵 이렇게 이쁘게 노랗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옆으로 햇빛 가릴 때 요거 됩니다. 연장. 말씀드렸다시피 순정으로는 사이드미러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버튼을 통해서 일일이 눌러서 잡고 해줘야 되고요. 윈도우 스위치는 1열은 둘 다 원터치 다운 그리고 업까지 지원을 하고요. 2열은 다운만 원터치고 올릴 때는 쭉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2열에 앞좌석 시트 레일이 드러나가지고 좀 발에 걸리거나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는데 볼스 2호 부분이 좀 잘 돼 있고요. 다만 이 안전벨트, 제가 구형에서도 이 안전벨트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실수로 차게 되면은 앞에서 깜짝 놀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짝은 통문짝이고요. 그리고 또 철판입니다. 구형 볼트 EV는 이제 알루미늄이라 가지고 이게 좀 가볍고 또 강성도 좋았었는데 뭐랄까 강성은 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정확하게 그 비교는 하지 못하겠는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문짝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장단점에 대한 판단은 이제 각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스 오디오는 같이 좀 실제로 들어보시면서 평가해보는 게 좋은데 저작권 때문에 다음에 라이브로 기회되면 같이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시다시피 저음이 강조된 그런 오디오입니다. 그래서 좀 섬세함이나 풍부한 거는 약간 떨어져요. 하지만 저음 위주 오디오여서 뭔가 리드미컬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쿵쿵 때려주는 거 좋아하신다면 만족도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젊은 취향의 오디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쉐보레 보스 오디오를 제가 들어봤을 때 이 볼트 EUV의 보스 오디오만 따로 평가를 해보자면 이전에 비해서 저음이 좀 더 강력해졌어요. 출력도 강력해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저음이 좀 터지는 느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질이 깨끗하게 나오진 않아요. 결국 이퀄라이저에서 좀 깎아가지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성능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오디오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만 일상적으로 카오디오로 듣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게 따로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렁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아닌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쇼버의 힘으로 쉽게 잘 올라가고요. 트렁크를 여는 높이도 나쁘지 않고 적재를 하기에 높이도 괜찮고, 그리고 트렁크를 닫을 때도 너무 높지 않아서 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트렁크의 사이즈는 딱 소형 SUV의 사이즈입니다. 오히려 일반 소형 SUV들에 비해서 약간 작은 느낌도 들어요. 참고로 트렁크 커버가 있는데 그거는 빼놨습니다. 폭은 1m 정도로 평범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앞뒤 길이가 확실히 작은 느낌이 나고 실제로 작기도 하고요. 위쪽 높이도 약간 낮아서 트렁크 용적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바로 트렁크 아랫 공간, 트렁크의 아랫 공간이 이렇게 통째로 통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싣고 다니는 물건들을 밑에 실어 놓으면 되고, 굉장히 큰 용량이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새로운 짐들, 데일리 짐들은 위에 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아예 바닥 밑으로 이렇게 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높이가 상당히 확보가 되면서 유모차도 충분히 실을 수 있다고들 말씀하시고, 용역 자체는 굉장히 크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칸 더 이 밑에 또 열어보면은 이렇게 공구를 넣는 공간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진짜 온전히 그냥 일상적인 짐들로만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크고 긴 짐을 만약에 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폴딩해서 실으면 되겠고요. 이 폴딩을 했을 때 공간은 제가 여기서 차박을 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하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박편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캐리어 거의 뭐 제 리뷰의 마스코트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또 실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가족들끼리랑 여행을 가거나 먼 길을 가려고 캐리어를 쌌다 그럴 때 이렇게 세로로 싣게 되면은 아이고 안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실어야 되는데 가로로 싣게 되면은 두 개가 들어가겠고요. 이거는 충분히 닫혀요. 그리고 앞쪽으로 조금의 이제 뭐 일반 가방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겠고, 이렇게는 당연히 안 실리고, 이렇게 하면은 두 개 실어도 닦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실은 다음에 이쪽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트렁크판 밑으로 내리고 실어버리면은 뭐 하나 둘 셋 세 개 충분히 가득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하나 또 얹어주려나? 트렁크 램프는 이렇게 왼쪽 편에 하나, 웬일로 이렇게 또 흰색 LED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기 있으면은 짐에 좀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위쪽이나 딴 데 있는 게 낫긴 한데, 뭐 소형급이고 이렇고 저렇고 어떻든 간에 트렁크 용량이 굉장히 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참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소형 SUV를 타면서 뒷좌석에서 다리를 꼬고 앉을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이 리클라이닝 각도를 좀 더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이 전장을 더 활용을 해가지고 트렁크의 길이를 좀 늘려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주행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